예, 자리에 앉아주시면 저희 10시가 되었고 발표자, 토론자 선생님들 모두 오셨기 때문에 바로 저희 오늘 국어능력 기획분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네, 청중 선생님들은 좀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세계 한국어 한마다 학술대회 국어능력 기획분과 사회를 맡은 박미영 학예연구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네, 풍요로운 추석 명절과 한글날 국경일 연휴가 계속되는 사이의 날들에 이렇게 저희 학술대회에 참여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희 국립국어원 교육연수과와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한국합법학회가 함께 기획하고 준비한 학술대회는 국어능력평가의 전환기, 새로운 정책방안 모색이라는 대주제 아래에 오전 1부에는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가 글쓰기 능력에 관해, 오후 2부에는 한국합법학회에서 국어 의사소통 능력에 관해 총 5개의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근 디지털 시대에 요구되는 논리적 사고력과 의사소통력을 바르게 평가하고 활용될 수 있도록 국어능력평가체계의 정책적 관점을 국립국어원과 함께 공유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본 학술대회장 맞은편 포스터 발표 코너에는 한국합법학회에서 경상국립대학교 강민정, 서울대학교 이은석, 중앙대학교 김민령, 부산대학교 이지은 선생님의 포스터 발표 4편을 준비하였습니다. 학술대회 일정 내에 신진학자들의 연구도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본 학술대회 진행에 앞서 국립국어원 박위진 기획연수부장님께서 개회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립국어원 기획연수부장 박유진입니다. 오늘같이 좋은 날 우리 한국어 능력 기획분과 세미나에 오셔가지고 좋은 주제 발표와 토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특히 오늘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민병곤 교수님과 한국합법학회 박재현 회장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희 국립국어원에서는 디지털 시대에 국민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 이런 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국어 능력 진단 체계 개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은 발표와 또 토론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과 같은 이런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서 저희가 더 신뢰성 있는 이런 진단 체계를 만들고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다다음 주인가요? 21일이죠. 우리 국민의 글쓰기 능력 테스트를 또 진행을 합니다. 혹시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좀 참여를 해주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에 오셔가지고 주제 발표하시고 토론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뜻깊은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국립국어원 국어능력기획분과 오전 일부 학술대회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분과는 국립국어원과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가 함께 기획하여 마련한 글쓰기 능력 평가의 전환기 새로운 정책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두 분의 발표와 두 분의 토론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이번 오전 분과 주제는 국립국어원의 주요 핵심 사업인 2023년 국민의 글쓰기 능력 진단 체계 개발의 연구과제 진행 경과를 학계와 공유하고 글쓰기 능력 평가의 방향에 대해 소통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연구 책임자로서 올해 연구를 진행하시느라 애쓰시고 오늘 학술대회까지 함께 준비해 주신 서울대 국어교육과 민병곤 교수님의 환영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민병곤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국어원에서 그 핵심 사업이라고 소개해 주신 국민의 글쓰기 능력 진단체계 개발 연구 책임을 맡고 있어서 이렇게 환영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세계 한국어 한마당 국어 능력 분과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분과에서는 앞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글쓰기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의 전환기, 새로운 정책 대안을 모색한다는 이런 취지로 이제 기획을 했습니다. 국립국어원 교육연수과하고 저희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그리고 또 오후에는 또 합법학회가 참여해서 함께 꾸려가는 이런 분과가 되었는데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언어 환경이 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국어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할 때 사실은 전통적으로는 이해의 영역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교육이나 이런 국어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실천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사실 그동안 국어 능력 진단을 해보았을 때 이 표현 영역이 국민의 국어 능력에서 많이 부족하다는 것들이 거듭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국어 능력을 이렇게 향상시키기 위한 핵심 분야가 또 글쓰기 능력과 또 말하기 능력을 포함한 이런 국어 의사소통 분야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분과에서는 제가 참여하고 있는 이 과제의 일종의 중간 보고했던 내용들 중에서 일부를 좀 소개해 드리게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요. 특별히 저희가 수행하는 과제는 우리 국어원의 장소원 원장님께서 원장님이 되시면서 국어원의 핵심 과제로 설정하신 과제여서 저희도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고요.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또 오늘 환영의 말씀해 주신 박위진 기획연수부장님을 비롯한 국어원 관계자 여러분들도 감사드리고요. 또 함께해 주시는 오후에 박재현 합법학회 회장님과 또 우리 제가 소속한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의 남가영 소장님께도 감사 말씀드리고 이 분과를 포함해서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전에 제가 첫 번째 발표를 맡고 또 우리 임준호 박사님 또 두 번째 발표를 맡아주시는데 감사드리고요. 또 이 분야의 또 전문가이신 우리 최숙기 교수님 또 우리 김선희 교수님 토론 맡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사회를 맡아주신 우리 박미영 연구사님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분과 학술대회를 통해서 국민의 글쓰기 능력과 국어 의사소통 능력 평가를 위한 새로운 그런 정책 방안들이 좀 깊이 있게 논의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첫 번째 발표로 바로 지금 환영 말씀을 해주신 민병곤 연구 책임자 선생님의 논증적 글쓰기 평가를 위한 분석적 채점 기준표 개발과 적용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준비하시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수님 지금 시각이 정확하게 10시 9분인데요. 저희 발표 시간이 약 30분이므로 10시 40분까지 완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발표에 앞서 이 과제는 이제 국어원에서 올해 이제 발전 과제고 이 과제를 위해서 저희가 지난해에 기초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 기초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올해는 이제 대규모 글쓰기 자료 수집을 하고 채점을 진행을 하고 이제 그 결과를 이제 최종 보고하기 전에 이제 중간 보고를 저희가 국어원에 했는데요. 그 중간 보고를 바탕으로 한 좀 요약된 오늘 주제에 초점화된 그런 발표 내용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 참여 연구진이 모두 13명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13명인데 5분의 공동연구원과 또 7분이죠. 7분의 이렇게 연구 보조하시는 선생님들을 모시고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 대규모 팀이고 또 대규모 과제여서 저희도 여러 가지 좀 하위 분과들로 이렇게 구성을 하면서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이제 전체 사업을 그 이해를 위해서 좀 간단하게 개관해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특히 오늘은 이제 채점 기준표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개발을 했고, 또 실제로 그 각각의 구성 요소들이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적용 사례와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이 채점 기준표를 좀 타당화해 가는 과정을 조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과제는 그 국민의 글쓰기 능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글쓰기 능력 진단체계 개발, 이것이 이제 좀 궁극적인 목표인데요. 그 하위 목표를 좀 3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이제 글쓰기 능력 진단 지표를 좀 정교화하고 고도화하는 것, 그리고 그 고품질의 글쓰기 원자료 수집 및 채점 자료 구축, 그리고 신뢰도 높은 채점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글쓰기 그 진단 도구에 해당하는 문항을 개발하고 또 그것을 채점하기 위한 채점 기준표를 개발하는 게 큰 이제 하나의 과제고, 그다음에 실제로 궁극적으로 이 채점 결과를 활용해서 그 글쓰기를 자동적으로 채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제 대규모로 글쓰기 자료를 이제 수집을 하였습니다. 올해 수집 목표가 총 9,000건인데 지금 대략 한 5,000건에 좀 못 미치는 자료를 전반부에 좀 수집을 했고 채점을 진행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전국의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글쓰기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전문적인 채점자들을 저희가 확보하는 문제인데요. 그 협약 대학을 비롯해서 대학에서 글쓰기를 교육하시는 그런 선생님들을 채점자로 훈련하는 그런 과업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채점을 하고 결과를 분석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과제의 이제 그 하위 사업은 아니지만 이 과제가 필연적으로 이제 자동 채점을 위한 학습 그 자료를 제공하는 데로 활용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테스트하는 차원에서 인공지능 기반 채점 지원 도구를 또 개발하는 그런 연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선 채점 루브릭 개발 과정을 먼저 말씀드리면, 아마 그 국어 교육이나 글쓰기 교육을 담당하시거나 연구하시는 선생님들은 잘 이해하실 텐데, 대체로 글쓰기 평가를 내용, 조직, 표현이라는 3가지 그 약간 범용 그 평가 준거 같은 건데요.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공지능을 위한 어떤 채점 기준, 또 전 국민이 글쓰기를 할 때 뭔가 가이드가 될 만한 그런 채점 기준을 내용, 조직, 표현보다는 조금 더 상세화해서 제공해 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좀 복합적인 목적을 가지고 좀 세부적인 하위 준거들을 저희가 확보를 해봤는데요. 그 9개는 문제 상황 이해, 주장, 이유 근거의 적절성, 이유 근거의 충분성, 다른 입장에 대한 고려, 그리고 조직에서는 글 전체 구성과 문단 구성 요건, 표현에서는 문장과 어휘, 어문 규범과 관습. 아마 조직과 표현 분야는 글의 종류와 무관하게 범용으로 보통 사용될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한다면,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과제의 성격 또는 글의 유형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는 주로 에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논증적 글쓰기 중심으로 자료 수집을 했거든요. 그렇게 한 이유는 사실 글의 종류가 달라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면 또 다양한 글의 종류들을 포함하게 되면 수집해야 될 자료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대규모 자료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또 이 어떤 채점의 정교성을 좀 이렇게
확보해 가기 위해서는 글의 종류를 좀 제한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어떤 유형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우선 논증적 글쓰기를 가지고 출발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이제 어떤 정책적인 의사결정에 따라서 우선 논증적 글쓰기를 가지고 출발하게 된 것이고요. 이제 이후에 과제들이 어떻게 또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 1차 년도에 세운 계획들에 따르면 뭐 설명적 글쓰기나 다른 또 어떤 뭐 정서 표현의 글쓰기나 이런 영역들로 확대하는 것도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 평가 요소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상황에 대한 이해는 사실은 논증적 글쓰기에서 핵심 요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논증적인 글에서는 되게 이제 주장 이유 근거가 핵심적인 요소가 되고 그 반대 의견을 고려하는 것은 논증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포함을 한 것이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 상황에 대한 이해 또 그 기존의 뭐 텍스트 언어학에서 자료 삽입항이라고 하거나 또 여러 가지 이제 정보적인 요소들을 대부분의 이제 논증적인 글에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떤 논증의 방향을 결정하고 깊이를 이렇게 확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점이 이제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좀 포함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2022년도에 이제 초기에 개발했던 이런 이제 그 내용 요소들을 조금 2023년에 이제 수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초기의 버전을 조금 고도화하게 한 그런 과정으로 저희가 특히 이제 표현 범주 같은 것은 좀 이렇게 정량화가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이제 의견들이 많이 있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 채점의 정확성이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이제 저희가 기대를 해서 특히 그 1차 년도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했던 그 300개의 문항 중에 300개의 답안 중에서 채점자 간 일치도가 매우 높은 답안을 선정해 가지고 특히 표현 영역에서 채점자의 일치도가 높은 그런 답안을 중심으로 5, 4, 3, 2, 1 그 레벨마다 그 오류의 개수가 얼마나 나타났는지를 좀 저희가 점검을 해가지고 그걸 좀 일반화하는 차원에서 그 각 수준별로 어느 정도의 오류를 범하느냐를 이제 채점 기준에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실제로 좀 적용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도 드러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뒤에서 좀 자세히 다시 말씀 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특히 뭐 문장이나 어휘의 어떤 정확성, 어문 규범에 따른 정확성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뭐 글쓰기 관습이라든지 이런 다른 그 정량화하기 어려운 그런 요소들도 부분적으로 있기 때문에 정량화하는 것만으로는 이렇게 좀 고도화를 하기가 좀 어렵다. 그리고 채점 루브릭이 가지는 이제 본래적인 특성이 어떤 주관적인 판단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방법인데 이걸 너무 정량화하는 것은 채점자에게 오히려 더 큰 부담을 준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정량화를 초기에는 했지만 이후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이제 정량화한 결과를 AI 채점 모델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적용해 보았더니 오히려 좀 신뢰도에 그 좀 문제점이 있음을 좀 확인할 수 있었고 실제로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채점하는 채점자들도 이렇게 정량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많이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뭐 분량이 각각 다른데 이거를 이제 개수에 따라서 평정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고 그렇다고 그것을 평균을 통해서 평정하는 것도 채점자들에게 많은 산술적 어떤 계산들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역시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보았고 그다음에 이제 동일 오류를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경우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이슈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완전히 정량화하는 것은 그걸 기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좀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간 절충적으로 질적 수준을 설정하고 약간 양적 지표로 보완하는 그런 방법을 취해서 그러니까 문장과 어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 번째 그 3수준의 경우에 뭐 한 단락에 한두 개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정도 이제 정량적인 그런 지표들을 좀 보완했고요. 어문 규범과 관습 같은 경우에도 그 정확하게 이제 숫자를 세는 그런 부분보다는 그 외에 또 다른 이제 뭐 글쓰기 관습, 그러니까 문어체를 적절히 적용하느냐,
그다음에 논증적 글쓰기의 유형들을 위반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적용을 한다고 하면 그 정량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이제 부분적으로 이런 요소들을 함께 고려한 그런 그 채점 기준표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문제 상황에 대한 이해가 그 내용 범죄의 첫 번째 기준이고 두 번째로는 주장의 적절성. 이때 주장은 글 전체의 주장으로 좀 한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위 주장까지 다 고려하게 되면 이유나 근거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한 채점 기준과 중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논증적인 글에서 글 전체의 그 주장을 그것이 예를 들어서 긍정이든 부정이든 제3의 입장이든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별도 요소로 선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이유나 근거의 적절성, 그다음에 충분성. 이 두 가지를 좀 구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충분성은 좀 양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 적절성은 좀 질적인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5 수준을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채점 기준표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다른 입장에 대한 고려는 이 논증이 결국에는 입장을 달리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한 그런 글쓰기 행위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을 고려하면서 자신의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포함을 시켰고요. 조직 부분에서는 글 전체의 구성과 그다음에 그 각 문단의 구성 요건, 문단의 구성 요건을 충실하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포함을 했고요. 그다음에 문장과 어휘 이 부분에서 적절성들을 중심으로 좀 보았고, 그다음에 어문 규범과 관습을 여기에 이제 보통 어문 규범은 이제 정오를 판단할 수 있기는 하지만 이제 그 관습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어나 문어체를 좀 잘 적용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일반적인 논증적 글쓰기의 관습을 따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였습니다. 이 예시답안 적용 사례는 간단하게만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용 범주에서 이유나 근거의 적절성을 채점한다고 하면 이 약간 이제 천자 내외의 글이라서 아마 많은 이유나 근거를 제시하기는 어렵고 또 깊이 있게 논의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대체로 이 글 같은 경우에는 그 혐오 표현을 규제하는 법이 필요하다라는 데 대해서 이렇게 3가지 정도 이유를 제시하고 있어서 적절하다 볼 수 있는데, 왜 그것을 법적으로 규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부족하다고 판단을 해서 4점을 준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고려해야 될 것은 저희가 글쓰기 그 과제 상황을 제시할 때 그 사실은 대부분의 글쓰기의 실제 상황은 구체적인 어떤 근거들을 찾아가면서 자료들을 조회해 가면서 이렇게 글을 쓰는 것이 좀 전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은 약간 어떤 통제된 환경에서 글을 쓰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통제된 환경에서 구체적인 그 근거 자료를 이제 활용하는 필자도 있을 수 있지만 기억에 의존해서 그렇지만 대개의 경우는 이제 이유를 중심으로 이제 어떤 논증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서 이제 이유나 근거로 이렇게 좀 열어두었는데요. 이제 글쓰기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는 대부분, 그러니까 다수의 이런 이제 참여자들은 그 좀 통제된 환경에서 다른 자료를 참고하지 않고 글을 쓰도록 저희가 이제 과제 환경을 만들었지만, 일부 그 교강선임들과 또 일부 수업 환경에서는 과제로 부여하는 것도 저희가 허용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또 자료를 참고하면서 근거들을 좀 제시한 글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유나 근거들이 글에 좀 두루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긴 하였지만, 초기의 기획은 이제 온전히 이제 글쓰기 능력을 평가하고자 한다면 약간 이제 표절이라든가 그밖에 이제 다른 자료를 가져다 붙이는 이런 어떤 글쓰기 상황을 저희가 통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근거 자료들도 이제 포함된 그런 글 자료들을 저희가 확보하게 되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조직과 그다음에 표현 관습 부분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장 주력했던 부분이 채점을 좀 신뢰롭게 하기 위한 채점자 훈련과 또 그 결과를 분석한 것입니다.
사실 그 루브릭을 잘 만드는 것이 가장 이제 중요한 일이겠으나 글을 보는 이제 채점자들의 안목이 다르고 실제로 같은 뭐 안목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글을 분석하는 능력이라든지 또 그 글을 구체적으로 채점하기 위한 어떤 그 정교성에 있어서 또 일관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루브릭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좋은 채점 결과를 항상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채점자 훈련을 하는 것과 채점자들이 어떤 최선의 역량을 발휘해서 채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그 두 가지가 이 그 신뢰도 높은 채점 결과를 얻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글 자료를 이렇게 좀 다양하게 좀 할당을 하고 바람직한 채점,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엄격하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하는 그런 채점 특성을 유지하게 하고 그래서 높은 수준의 채점 신뢰도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제 6개의 그 문항 그 프롬프트에 대한 뭐 4천여 건의 답안을 약 뭐 90명 정도의 채점자들에게 배당하기 위한 채점 설계를 저희가 따로 하였습니다. 재현 가능성과 모방, 그러니까 그 훈련받은 채점자가 그 채점자가 바뀌더라도 같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저희가 기대하는 그런 바라는 점에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채점 설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글자료 목록을 확정하는 단계에서 채점 방법을 결정하고 그다음에 채점을 어떤 식으로 뭐 그 짝채점을 하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쭉 고려하면서 편성을 했고 채점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저희가 채점을 지원할 것인지를 저희 운영진에서는 고민을 하였습니다. 이 채점을 할 때는 이제 뭐 채점하고 이제 분석을 할 때는 원점수 기반으로 할 수 있고 또 척도 점수 기반으로 할 수 있을 텐데 당연히 척도 점수를 사용해야 그런 어떤 문항 간의 편차, 곤란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그 좀 같은 기준에서 이제 비교할 수 있게 되는데 저희가 좀 이 중간 보고하는 단계에서는 중간 보고를 며칠 앞둔 그 날짜에 이게 채점을 완료하다 보니까 이 척도 점수로 그러니까 변환해서 전체적으로 결과를 분석하는 데는 그런 시간적 여력을 확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원점수를 기반으로 일단 채점 결과를 저희가 분석했고 다만 그 채점자들에게 그 결과를 피드백해 주는 단계에서는 이제 그 라시 모형에 따른 결과 분석을 해서 이제 엄격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할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척도 점수에 기반한 그런 채점을 할 것이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올해 연구에서 채점 플랫폼을 개발을 했는데요. 이 채점 플랫폼은 채점자들이 이렇게 그 페이퍼를 보고 직접 이렇게 채점하는 방식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답안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점수를 입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채점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채점자들의 어떤 채점 진도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지나치게 한꺼번에 몰아서 채점을 한다든가 지나치게 채점을 이렇게 뭐 이렇게 그 어떤 일관되지 않게 채점 작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권고를 드려서 지속적으로 어떤 최선의 환경에서 채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진행을 했고요. 이후에도 이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채점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였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초기에 채점을 수행하기 위한 참여자들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이 모니터링을 또 하는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채점 결과의 주석을 달아서 지금 1차적으로 채점된 결과를 그 자동 채점 모델을 개발하는 팀에 저희가 인계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 채점 그룹 배정을 보시면 이 지금 상중하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가교 채점을 통해서 각 채점자의 특성과 이런 적합성을 좀 판단을 해서 그 어떤 그룹의 특정한 어떤 경향성을 가지는 채점자들이 모이지 않도록 저희가 임의로 이제 상중하로 판단을 해가지고 이렇게 골고루 섞이도록 하였습니다. 총 88명의 채점 인원을 이 4개의 그룹에 이렇게 배당을 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채점 자료를 선정하고 또 배당을 할 때 6개의 문항 유형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가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대략 1000건 정도를 문항 유형별로 수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1, 2, 3번 문항 유형은 이제 뭐
딱 천건에 맞아 떨어지진 않지만 대체로 이제 수집을 완료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4, 5, 6번과 이후에 7, 8, 9번 문항 유형에 대해서는 2학기에 또 추가로 수집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채점한 그 글 대상자는 4,28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약간 가교 채점을 방식을 행렬 채점 방식을 적용해가 배당을 해가지고 1번부터 6번 문항의 이게 답안 건수에 대해서 초기 가교 채점은 약 1% 정도를 이렇게 가교 채점 문항으로 그 답안으로 저희가 잡았고, 그다음에 각 그룹별로 이렇게 예를 들어 1그룹을 보면 1번, 2번, 5번 문항, 2그룹을 보면 1번, 2번, 3번 문항 이런 식으로 각 그룹의 특성과 또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이렇게 채점 글자료를 배당하였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이제 답안별로 또 채점자별로 어떤 방식의 할당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짝채점이고 그 짝채점을 하기 전에 전체 채점자 간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교 채점을 그 채점 분량을 할당했음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채점을 하기 위해서 그룹별로 이렇게 채점을 진행을 하였고 그 채점자를 위한 워크숍을 하였습니다. 사실 이 채점자 워크숍은 이렇게 뭐 오후 한나절을 한 것이지만 이 채점자 워크숍을 하기 전에 사전에 채점자들에게 이렇게 채점자 그 교육을 뭐 20시간 이상 이렇게 실시했기 때문에 이미 채점자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이 채점자 워크숍에서 실무적인 채점을 위한 사전 협의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교 채점과 그 가교 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한 피드백이 있었고 또 그 이후에 짝채점이 진행되었다고 보실 수 있고요. 이 채점 피드백의 특성을 제시할 때 이런 방식으로 그 각 개인 그 채점자 개인별로 이런 그 본인의 경향성, 엄격한지 관대한지, 그 다음에 척도를 얼마나 이렇게 그 편향되게 사용하는지 또는 다양하게 사용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피드백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채점 관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행률을 점검하고 개별 특성 진단에서 피드백을 하고 또 특별히 좀 따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개별적으로 또 말씀을 유선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채점 결과를 이렇게 분석한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교 채점을 한 결과는 채점 그룹별로 보았을 때 대체로 그 그룹별 그 신뢰도가 0.95 이상으로 높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그룹별로 그 채점자들 간의 그런 평균을 낸 것이, 그러니까 상관을 구한 것이고요. 이 가교 채점 문항 유형별로는 그러니까 이 문항별로도 그 채점자들 간의 신뢰도가 있는지를 확인을 했는데 이 경우도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이 개인별 그 신뢰도도 사실 봐야 되는데 이것도 저희가 아직 그 개인별 신뢰도를 분석하기 위한 그런 작업까지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인 그 신뢰도 분석을 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 뭐 평균과 표준 편차를 보면은 약간 이제 문항 간의 그 곤란도에 약간의 차이가 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6번 문항이 3.16, 2번 문항이 3.5 이렇게 약 0.4 정도의 이런 어떤 곤란도 차이가 좀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문항 간의 어떤 그 기본적으로는 동등성을 저희가 이제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문항을 동형 문항으로 개발을 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약간의 점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추후에 척도 점수를 적용해서 분석함으로써 그런 어떤 편차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준거별 총점과의 상관 계수도 보면은 대체로 뭐 0.7 이상의 그런 그 상관을 확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아마 이 부분은 이제 뭐 가중치를 적용한다거나 그 다음에 각 그 채점 준거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지금은 이제 원점수 기반으로 이렇게 기본적인 그 분석만 했기 때문에 이후에는 좀 더 정교한 이제 분석을 통해서 채점 준거를 좀 타당화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가중치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교 채점의 경우에 이렇게 대체로 그 관대하지만 좀 정확한 그런 수준으로 나왔고,
그다음에 채점 척도 사용도 이렇게 좀 약간 적합하게 특정한 구간에 편중되지 않고 대체로 1에 가까운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짝 채점의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0.6 이하의 약 80% 정도가 이렇게 배정된 것으로 봐서 그러니까 편차가 대체로 이제 낮은 것으로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좀 더 깊이 있는 후속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짝 채점에서도 비슷하게 이제 그 가교 채점하고 이제 비슷한 분석을 저희가 해보았는데 약간의 이제 그 뭐 곤란도가 그 가교 채점을 했을 때와 짝 채점을 했을 때 약간 다르게 나타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더 그 심층적인 분석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중급을 총점과의 상관 계수도 대체로 0.7 정도를 넘었지만 약간의 차이는 이제 나타난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향후에는 이 5차 채점 워크숍을 통해서 나머지 그 문항들에 대한 채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총 약 9,000건의 그 답안을 수집하고 약 5,000건을 채점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에 그 뭐 이렇게 해야 될 저희 과제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이제 진단 지표의 그 9개의 지표를 어떻게 가중치를 부여할 것이냐의 문제를 저희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그 기존의 글쓰기 평가를 보면 뭐 내용에 뭐 한 6 정도의 이렇게 비중을 주고 조직이나 평가에 뭐 2나 2 정도 주거나 아니면 뭐 내용에 50을 주고 뭐 조직에 30을 주고 표현에 20을 주는 5대 3대 2를 한다거나 이렇게 다양한 방식이 가능한데 이것은 약간은 좀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글에서 어떤 부분을 중시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글쓰기 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이나 또 개인이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글쓰기의 그 채점 요소를 중시하는 그런 모형을 만들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저에게 보이는데 이제 뭐 가장 심플한 것을 생각하면 그 9개 유형 중에 9개 유형을 각각 뭐 그 5대 2대 2 이런 식으로 이제 그대로 가중치를 적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채점 준거 개수를 조정해 가지고 그 비율을 조정하는 방법도 있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 각각의 요소 준거들이 가지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준거를 빼거나 넣는 방식으로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내용 조직 표현의 이제 큰 틀 안에서 비중을 조정하게 하되 그것을 이렇게 사용자가 어떤 뭐 몇 가지 3가지 모델 정도를 뭐 중심으로 놓고 결정하게 하는 그런 방안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내용을 중시하는 모형을 적용하겠다 하는 경우와 우리는 이제 뭐 형식, 조직이나 표현을 중시하는 모형을 활용하겠다 할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이제 내용과 조직, 표현, 그러니까 내용과 형식의 균형을 취하겠다 이런 모형을 적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한 3가지 정도의 모형을 저희가 최종 결과에서는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그 지금 채점 루브릭을 그 보완하고 이렇게 해설하는 작업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점 기준표만 가지고는 실제로 그 개별 답안의 이 기준표의 각 수준들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가 좀 모호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 구체적으로 적용된 사례들을 저희가 일종의 그 채점 매뉴얼과 같은 형식으로 첫 번째로는 그 각 준거들에 대한 좀 상세한 해설을 하고 두 번째로는 각 준거에 적용되는 그 척도들을 해설하고 그 척도들이 적용되는 구체적 사례를 함께 제시하는 방식으로 채점 루브릭을 보완하는 그래서 그 최종적으로는 좀 매뉴얼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올해 과업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발표를 마치고 또 더 후속적인 질의응답 시간에 또 추가적인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저희 국민의 글쓰기 능력 진단체계 개발 사업이 어느덧 한 70%의 지점에 와 있는데요. 앞으로도 많은 과제와 연구거리를 제안해 주셔서 저희에게 뜻깊은 발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논증적 글쓰기 평가를 위한 분석적 채점 기준표 개발과 적용 발표에 대해 저희가 한국교원대학교 최숙기 교수님을 모시고 토론을 청하려고 합니다. 최숙기 교수님께서는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토론은 한국교원대학교 최숙기 교수님께서 준비를 해주셨고요. 저희 토론과 발표자 선생님의 답변해서 총 20분 시간을 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분께서는 11시까지 시간 소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토론을 맡은 한국교원대학교 최숙기입니다. 먼저 이 연구에 대해서 살펴보면 국민의 글쓰기 능력에 대한 과제 개발에 멈추지 않고 사실은 그 능력에 대한 진단과 체계적인 어떤 피드백의 방안 그리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AI 모델 기반의 어떤 자동 채점과 피드백 산출 프로그램 개발의 토대가 되는 굉장히 뜻깊은 연구이기 때문에 이 연구가 굉장히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결과에 대한 내용들을 사전에 공유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뜻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욱이 향후의 기술 개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SA 데이터, 신뢰로운 SA 데이터에 대한 확보라는 점을 고려를 할 때 과연 전 세계에 우리 가장 대표적인 아삽 데이터를 포함해서도 이렇게 체계적인 과정과 채점의 절차를 거친 데이터가 확보되었을까를 비교해 본다 하더라도 굉장히 좀 우수한 데이터일 것 같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취지에서 사실은 이제 질문의 수준에서 토론을 조금 마련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는 세 가지로 이제 토론의 내용들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앞서 첫 번째입니다. 이미 이제 논증적 글쓰기 과제와 과제의 수준, 평가 요소에 대한 설정이 어떤 취지에서 이루어졌다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에 대한 것들이 답변이 된 상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첫 번째 질문으로 굉장히 이제 논증적 글쓰기라고 하는 것들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의 글쓰기 역량 탐색의 수준 범위 내에서는 다소 수준이 높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적인 그 과제의 프롬프트나 또 평가 요소를 설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조금 포함이 됩니다. 이런 이제 에세이 데이터의 범용성이 보다도 확보되어야 하는 시점에서 다소 이렇게 좀 스페시픽한 프롬프트가 이제 구축이 되고 그것에 따른 이제 자료가 구안이 되다 보니까 향후에 다른 글쓰기 과제로의 전환에 있어서 데이터의 수집 또 평가에 있는 모델의 범용성에 대한 문제들이 조금 촉발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로스 프롬프트 상황이라는 것들이 그런 취지에서 최근에 굉장히 폭넓게 논의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델의 구축과 예측 정합도에 대한 감소를 유발시키는 좀 특정 과제 기반의 또 루브릭의 활용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제약이 될 수 있다라는 점들을 고려를 할 때 향후 범용 글쓰기 채점, 프롬프트 인베리언트 에세이 스코어링 가능한 루브릭의 재구조화에 대한 논의도 후속적으로 조금 필요할 수 있겠다. 기존에 지금 만들어진 것들을 모두 새롭게 구안하기보다는 약간 이제 범용이 가능한 루브릭의 재구조화에 대한 또 후속적인 접근도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계획을 아까 짧게는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굉장히 저희가 이제 그 자동 채점뿐 아니라 이후에 글쓰기 피드백에서도 좀 강조가 되는 부분이 표현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표현 영역 채점 루브릭의 정교화와 타당화 과정 내에서 사전적으로 예측 AI 모델을 개발하고 타당도를 점검하고 다시 루브릭을 수정했다라는 그런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표현 1 문장과 어휘와 표현이 어문 규범과 간습 등의 경우에 정량 지표를 활용해서 오류 개수와 채점을 일치시키고 등급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이제 300편에 대한 점수 채점을 시행을 하셨고 또 이제 AI 모델을 적용을 했으나
정량화와 등급화 과정 내에서의 데이터 문제와 AI 모델 정합도에 대한 문제에 대한 말씀들을 조금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약간 궁금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오류 탐지에 대한 것들이 준거를 채점자에게 배포하고 또 훈련을 거쳐서 인간 채점자가 탐지를 하여서 산출한 정량인지, 또 최근에 이제 문법 맞춤법 검사 혹은 별도의 자동 탐지 기술을 활용해서 정말로 정량화해서 탐지한 것인지에 대한 좀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00편 사전 채점 결과에서의 예측상의 오류가 발생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실제로 이제 모델의 오류라기보다는 학습 데이터, 훈련용 데이터 분할을 하기에도 300편이 굉장히 좀 적고 편차가 굉장히 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취지에서 정량 채점 상의 정합도가 낮기 때문에 결국 모델 정합도가 낮게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수 예측 AI 모델의 학습이 좀 불가했던 자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런 과정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 결과를 반영해서 루브릭을 수정했다라는 이제 그런 서술이 있었는데, 그런 과정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사실은 이제 글의 길이가 길수록 사실은 점수가 조금 높아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글의 텍스트의 분량이 늘어날수록 실제로 학생들의 오류의 빈도도 늘어날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글의 길이가 길면 점수가 높은데 그 안에서의 오류는 또 상대적으로 또 높아질 수 있는 이중의 또 문제들이 사실은 생겨서 이런 것들을 글의 길이를 대비한 오류수를 약간 비율로 조정하는 형태, 평균화의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단순히 이제 빈도의 합산으로 오류를 각각 계산을 했던 것인지 아니면 이런 가중치를 변화하는 방식들을 좀 쓰셨는지에 대한 것도 좀 궁금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채점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채점 특성에 대한 피드백과 훈련을 거쳐서 채점자 신뢰도를 확보하는 과정들을 굉장히 상세하게 거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과정과 또 이제 결과에 대한 조금 질문인데요. 먼저 채점자 신뢰도에 대한 산출 방식이 조금 궁금했습니다. 앞서 ICC인지 아닌지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보니까 자료에는 채점 신뢰도에 대한 정보를 ICC의 지수를 가지고 채점자 간 신뢰도 정보를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들은 좀 해소가 된 것인데, 다만 이제 궁금한 것은 라쉬를 활용을 하셔서 채점자 내의 엄격성과 관련한 부분들을 좀 엄밀하게 제시를 해주시고 또 채점자 훈련에 이 결과들을 조금 반영해 주신 부분들이 있는데, 채점자 간뿐 아니라 채점자 내의 신뢰도에 대한 과적합, 부적합에 대한 어떤 정보의 제시나 활용의 방식들이 훈련 과정이나 또 이후의 짝지점에서 좀 어떻게 활용이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가지는 기술에 대한 부분인데, 2번과 3번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제 채점자들에게 제공하셨던 라쉬 등을 활용해서 제공하셨던 자료집 23쪽에 해당하는 해석 방법에 대한 질문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라쉬를 활용하셔서 채점자의 굉장히 엄밀한 내적인 이제 신뢰도에 대한 어떤 보정을 위해서 정보를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서술에서 나이 평균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나이 평균이 실제로 개별 채점자의 점수를 의미하는 것인지 약간 좀 혼동이 있어서 정보 제공을 하실 때에 이 정보가 어떤 취지에서 제시된 것인지가 다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술 통계 해석 방법과 관련한 부분인데, 해석 방법 2번 기술 통계의 하단에 보면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평균보다 높은 경우에는 해당 준거에서 점수를 받기 수월함, 평균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준거에서 점수를 받기가 어려움,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피험자 입장에서 이 데이터를 해석한 결과라고 조금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채점 상황이라고 하면은 이것에 대해 좀 엄격하게 채점함,
관대하게 채점하는 경우가 있음. 보통 이렇게 해석에 대한 서술들이 들어가는 게 채점 상황에서는 적합할 것 같은데 제시된 정보에 제시가 약간 이제 조금 제가 생각하는 방식하고는 달라서 또 피험자 입장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채점자 중심의 해석으로 수정을 하는 것들이 향후 혹시 이제 진행이 될 때에는 반영이 되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이런 굉장히 이제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신뢰도가 높은 훈련자들을 확보했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짝채점을 통해서 각 개별 6개 문항에 대한 실시에 대한 채점 신뢰도 정보는 현재 이제 공유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훈련 과정에서 채점이 굉장히 신뢰롭게 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지수값들은 보고가 되었는데 이후에 짝채점 결과와 관련해서 결국에는 최종적인 그 채점에서의 그 결과에서는 개별 점수와 전체 총점 간의 상관관계 이외에는 채점 신뢰도에 대한 좀 데이터가 이전보다는 조금 약간 누락된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도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긴 하지만 좀 이후 보고서나 결과 등에서는 좀 추가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5,000명 데이터셋을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또 엄밀한 그 준거와 척도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개발하고 발굴한 연구가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아마 이 연구가 유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후속적으로 이어지는 결과들과 에세이 데이터셋의 확보가 이제 체계적으로 잘 구축이 되어서 이후 한국어 혹은 국어의 쓰기 교육과 연구 분야뿐 아니라 이런 능력 진단에 해당하는 정책 사업에서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하며 본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숙기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민병호 교수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깊이 있는 그 분석을 바탕으로 토론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 분야의 뭐 최고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최숙기 교수님께서 우리 과제의 아주 깊은 속살들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또 답변을 충분하게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우선 그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도 그 고민을 좀 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뭐 최소한 뭐 두세 가지 정도의 이제 글쓰기 유형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야 되고, 또 이제 글쓰기 분량 같은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되고 이제 고려해야 될 요소가 좀 많은데, 저희가 1차적으로는 일단 대규모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이제 글의 유형이 이렇게 분산되면 자동 채점을 위한 학습 자료 구축이 좀 어려울 것이라는 이제 전문가들의 조언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논증적 글쓰기로 제한해서 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어떻게 또 국어원에서 기획을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저희가 올해 또 이제 설명적 그 글쓰기를 위한 프롬프트 개발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현장 적용을 하거나 테스트를 하진 않았지만 저희가 챗GPT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 답안을 산출해 보고 그런 식으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게 설명적 글쓰기 분야로 내년에 글쓰기 자료 수집이 확대가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범용 글쓰기 채점 루브릭을 좀 구현하는 방식으로 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저희가 설명적 글쓰기 채점을 위한 루브릭도 지금 가안을 마련해 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한 두세 가지 그런 그 유형의 프롬프트를 바탕으로 해서 좀 범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루브릭을 개발하는 것이 당연히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이 표현 영역 부분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저희가 한 과정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희는 그 사람이 이제 그 정량화 작업을 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할 때 1차 년도에 이제 같은 방식으로 300건에 대해서 짝채점을 했는데 그 짝채점의 결과가 일치하는 답안만 저희가 뽑았습니다. 그래서 일치하는 답안에 대해서 그 이제 그 문법 영역을 이제 국어학을 전공하는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그분들이 합의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제 자료를 산출해서 그걸 이제 정량화를 했거든요.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평균화해가지고 이제 쓰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저희가 1차적으로는 대체로 글의 분량이 이제 1000자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200자인데 그 약간 그 구간을 뭐 이렇게 몇 개 이상 이렇게 하기보다는 몇 개에서 몇 개 이렇게 좀 범위를 두었기 때문에 일단 분량을 제한했고,
그다음에 약간 이제 그 정량화한 숫자를 이렇게 유연하게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 단계에서는 평균화를 하지 않아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보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어떤 분량이 좀 부족할 것이다. 이제 그런 것은 저희도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 AI 모델을 이제 개발하고 테스트할 때 그래서 거기서 나타나는 좀 오류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는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더 중요하게 보았던 것은 이 정량화를 기계가 해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 채점자들에게 이 정량화를 해가지고 채점을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정확하게 판단한다는 보장도 없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채점의 효율성을 매우 떨어뜨릴 것이기 때문에 이 기계적으로 이 부분을 처리해주고 내용이나 이런 조직에 집중해서 채점을 해달라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더 좋겠으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좀 주관적인 판단 기준을 뒷받침하는 좀 보완적인 그 자료로만 정량화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좀 디테일한 질문들은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일단 그 채점자 신뢰도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그 채점자 그 집단별 신뢰도인데, 이 급내 상관은 이제 채점자 간 그 신뢰도 평균값을 기준으로 이제 산출했고, 이 그 페시트를 적용한 그런 분리지수로 보고한 것은 아닌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너무 일정이 촉박해서 거기까지 못했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그 두 번째로 그 말씀 주신 대로 나의 평균 이 부분은 좀 약간 그 좀 중의적이어서 혼동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것은 그 채점자들이 그 한 6개에서 8편 정도의 글을 채점해서 나온 평균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표시를 했고, 뭐 굳이 말을 한다면 나의 점수 평균값이다 이런 뜻인데, 그건 이제 점수라고 쓰느냐 평균이라고 쓰느냐 이제 그런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이 세 번째는 이 그 평균보다 높다라는 말에 대한 해석을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희도 이렇게 이제 일부 채점자들에게 그렇게 피드백을 해주고 나서 보니까 이 부분이 오해의 소지가 있고 좀 약간 이해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 저희도 판단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제 안내를 통해서 이런 뜻으로 해석해 달라고 따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아마 지금 말씀 주신 방식으로 고쳐서 써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과적합 부적합 정보는 저희가 이제 사실 공개는 하지 않았지만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채점자는 좀 이렇게 일관성이나 좀 그 어떤 적합도가 좀 낮고 어떤 분은 좀 높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 그룹별로 그 상중하로 적절하게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저희가 팀을 그 그룹을 구성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또 저희가 그 이게 자동 채점을 위한 점수를 제공할 때 어떤 평균 점수를 주거나 두 사람의 점수를 모두 다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점수를 이제 선정해서 제공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서 이제 그 정확도와 적합도를 모두 고려해서 그 좋은 점수를 이제 좋은 채점자의 것을 선택을 하고, 그 중에서 특별히 좀 문제가 있는 그런 답안에 대한 채점의 경우에는 이제 다른 채점자의 것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채점을 하거나 이런 방법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제시할 때는 그런 어떤 통계적으로 처리 가능한 방식으로 그렇게 처리를 해서 그 자료 제공을 데이터를 제공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말씀 주신 것 저희도 좀 궁금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이것도 역시 일정상 아직 그 신뢰도 분석을 다 못했고 추후에 이렇게 페시 그 산출값을 적용해 가지고 뭐 그 라시 카파 계수라고 하나요? 그거를 산출해서 보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아주 깊이 있는 토론 내용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네, 두 분 교수님의 꼼꼼한 토론 감사드립니다. 그럼 혹시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서 청중분들 중에 이번 그 민병훈 교수님 발표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하고 발언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앞에 마이크를 좀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방송 송출일 중이라서 선생님 잠시만.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국대학교 임택균입니다.
평소에 존경에 맞지 않았던 또 발표자분의 그 코로나 때 정말 대단한 연구를 하셨네요. 그 질문이라기보다는 이제 제가 이해를 조금 더 깊이 하고 싶어서 하는 질문인데요. 논증하는 글을 학생들을 평가하다 보면 상에 속하는 학생들의 수준이 좀 다릅니다.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논증의 기본 요소들, 주장, 이유, 근거가 명확하게 제시되는 글인데 조금 더 설득력 있는 글들은 탁월한 비유를 쓴다든지 적절한 예시를 활용하면서 전달력과 설득력을 높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제시하셨던 루블릭을 보면서 그러면 탁월한 비유를 한 학생들은 여기 어떻게 점수가 좀 될까를 보다가 이 내용의 4번의 이유 근거의 충분성에서 이 깊이 있는 이유나 근거를 깊이 있게 제시한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혹시 그걸 염두에 두고 쓰신 건가요? 아니면은 이게 다른 것을 의도하는 건가요? 탁월한 비유가 없더라도 깊이 있는 논증은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꼭 그런 걸 고려한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탁월한 비유를 사용했다면 뭐 표현이나 그다음에 어떤 내용 부분에서 점수를 더 깎아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 그 글쓰기의 분량을 천자로 제한한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표현이나 이런 부분에서 글쓰기의 관습을 굳이 이제 구어체나 그다음에 약간 논증적인 전형적인 글을 고려한 것도 그렇고 이게 이제 국민의 글쓰기 능력이라고 하는 좀 보편적인 그 논증적 글쓰기 상황을 좀 가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토픽 같은 경우에 에세이를 한 700자 정도 쓴다고 보고 또 뭐 국내 그 대학생들 논술 같은 경우에 뭐 2000자까지도 이제 쓰게 하는 그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또 이게 자국어 글쓰기라는 점까지 좀 고려했을 때 한 1000자 내외가 적절하지 않을까 이런 좀 제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상위 그 필자들의 경우는 이제 그런 좋은 비유를 사용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뭐 사실 뭐 굉장히 서사적으로 이렇게 논증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까지를 다 고려한 채점 기준은 너무 이렇게 좀 제한된 그런 어떤 특수한 글의 경우에 해당해서 일단 거기까지 그 심층적으로 고려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발표를 해주시고 토론을 담당해주신 민병공 교수님과 최숙기 교수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이제 오전 분과 마지막 발표로 AI 기술 전문 연구기업 튜터러스 랩스의 CTO이신 임준호 박사님께서 쓰기 능력 평가와 자동 채점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시작 시간이 11시 2분이고 11시 32분까지 박사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임준호입니다. 오늘 저는 이제 앞에서 민봉곤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이제 쓰기 능력에 대한 데이터 구축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채점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내용으로 발표를 준비했고요. 그런데 아마도 오늘 이 자리나 혹은 온라인에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국어 쓰기와 관련된 국어학 연구나 이런 쪽에 관련된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고요. 인공지능 자체를 전문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좀 더 이제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인공지능 쪽에서 보면은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이 발전하는 중간에 한번 새로운 기술이 나오게 되면 기존의 것과는 무언가 다른 점이 있게 돼요. 예를 들어서 딥러닝이 새로 나왔다. 라고 하면은 딥러닝 이전과 이후는 확실하게 뭔가 차별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뒤에 이제 발표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피처를 사람이 찾던 거를 딥러닝이 자동으로 찾아준다 라는 식으로 바뀌게 되고요. 지금은 또 최근에 이제 챗GPT와 같은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 언어 모델, 초거대 언어 모델이 많이 등장을 해서 쓰이고 있는데 그럼 이 초거대 언어 모델 이전과 이후는 무엇이 다른 거냐라고 하면은 그 부분은 이제 AI가 기존에는 직접적으로 뭔가 추론을 하지 못했는데 이제 챗GPT와 같은 걸 쓰면 우리가 글쓰기를 평가하려면 사람도 글을 보고 뭔가 사고를 하게 되는데 그게 결국은 추론을 하는 거거든요. 그와 같은 추론을 하는 것들이 이제 이런 초거대 언어 모델을 통해서 점점 가능해지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변화의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자동 채점 AI가 어떤 형태로 이제 형상을 가지고 개발이 돼야 될지 하는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는 자료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발표 목차는 크게 다음과 같이 잡았습니다. 우선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자동 채점 기술이 어떤 식으로 발전해 오고 있었는지 하는 내용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앞으로의 자동 채점 기술에 대해 소개해 드리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쓰기 능력 평가라고 하면은 이제 아마도 이제 국어 교육 쪽을 하신 분들이라면 저보다 더 많은 전문성을 가지고 계실 텐데, 큰 형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잠시만요. 여기 마우스 포인터가 안 보여서 네, 지시문과 같은 것들이 있게 되고요.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글을 써라라고 하게 되면 실제 글을 쓰는 사람이 이제 제목, 본문 또는 해서 이제 글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글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 준거들이 이제 같이 지시문과 같이 쌍으로 이렇게 제공이 되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들을 평가하고 조직과 표현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으로 평가해라 라고 하게 되면 이제 전문 교육을 받은 전문 채점자가 각 이제 그 평가 준거에 대해서 위에 썼던 글은 이제 몇 점에 해당하는지 하는 내용들을 평가하는 것들이 이제 쓰기 능력 평가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이걸 통해서 이제 이 학생이 언어를 얼마나 잘 이제 체계적으로 사용하는지, 그리고 좀 더 그 사용하는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선 어떠한 점을 보완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좀 알 수 있는 내용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자동 채점을 한다라고 하면은 앞에 있는 부분에서 사람 전문가가, 전문 교육을 받은 전문가가 채점하는 거를 AI가 이제 들어가서 자동 채점 AI가 이제 평가 준거와 글 그리고 지시문의 내용까지 같이 참조를 해서 이제 각 평가 준거별로 몇 점에 해당하는지 하는 것들을 이제 채점을 하게 되고요. 가급적 앞에 사람이 채점하는 것과 똑같은 점수를 가지고 AI가 채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리고 이 평가 준거와 같은 경우에는 지금 AI 개발하는데 어떻게 보면 입력으로 들어가는 정보이기 때문에 앞에 이제 토론에서도 같이 논의되었듯이 쉽게 바뀔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지금 삼고 있는 평가 준거는 이제 앞에 발표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용에 대한 5개, 조직에 대한 2개, 표현에 대한 2가지 기준으로 데이터에 대해서 채점을 하고 이걸 기반으로 AI를 개발하고 있는 상황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한국어와 관련해서 기존의 자동 채점 기술들이 어떠한 연구들이 있었는지 하는 내용들을 쭉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논증적 글쓰기 그리고 천자 규모에 해당하는 글쓰기는 이 선행 연구들과 비교해 보면 굉장히 고난이도의 태스크라고 하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과학 교과에 대한 어떤 서술형 평가, 아니면은 이제 제2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에 대한 서술형 평가와 같은 것들이 기존에 이제 연구들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었고요. 그래서 아마도 어떻게 보면 문장 단위 혹은 어떤 구 단위 이러한 것들에 대한 평가에서 이제는 이게 천자 정도에 해당하는 서론, 본론, 결론이 있는 글의 수준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연구하는 난이도, 제목은 똑같이 글쓰기지만 연구하는 난이도도 점점 이제 좀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형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동 채점 AI를 개발할 때 제가 받았던 질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그것들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쓰기 자동 채점을 하려면 어떠한 기술을 개발해야 되는지, 그래서 어떠한 AI 모델을 써야 되고 어떠한 자질을 개발해야지 쓰기 자동 채점이 가능한지 하는 것들, 혹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다가 자동 채점이라는 게 정말 기술적으로 가능한 건가? 라는 질문을 해주시는 분도 있었고요. 아니면 또 하나 이제 어려운 점은 그거입니다. 학습 데이터가 과연 얼마만큼까지 구축이 되어야지 이 쓰기 자동 채점 AI가 가능해지느냐 하는 질문을 같이 받았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이 연구를 통해서 점차 답을 찾아 나가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연구가 뭔가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쓰기 자동 채점 AI가 나오게 된다면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좀 더 콘크리트하게 드릴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쓰기 자동 채점 기술의 변화에 대해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공지능 기술이
여러 가지 기술들이 이제 시기별로 쭉 사용이 되고 있었는데요. 키워드는 인공지능 하나이지만 이 무엇이 인공지능이다라고 하는 거는 시기마다 다 달랐어요. 1960년대나 뭐 1980년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과 지금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들은 서로 다 다른 상황이거든요. 가장 처음에는 기계학습이라고 하는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예를 들어 쓰기 채점을 이제 기계학습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어떠한 자질, 피처를 봐야지 이 자동 채점을 할 수 있나 하는 그 피처를 찾아내는 게 주요한 연구들이었었어요. 그래서 그게 기계학습 시절에는 많이 이런 피처에 대한 논문들이 많이 발표가 됐었고요. 근데 이게 점차 이제 나중에 딥러닝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면서 딥러닝에서는 딥러닝 AI 모델이 피처를 어느 정도 자동으로 찾아주게 됩니다. 그럼 딥러닝 시대에도 물론 피처에 대한 연구가 있었는데 이때 가치 있는 피처는 딥러닝이 자동으로 찾지 못하는 피처를 뭔가 사람이 보완을 해줘서 좀 더 성능을 개선하는 연구가 이제 딥러닝 시대에 뭔가 하는, 그래서 딥러닝 모델에 대한 연구, 그리고 아니면 딥러닝의 성능을 개선하기는 피처에 대한 연구가 이제 2세대 쪽에서 많이 했던 연구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3세대 쪽으로 오게 되면 이제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됩니다. 보통 버트나 뭐 GPT, T5라고 부르는 것들이 2018년도 이후 정도부터 연구가 되게 됐고요. 이 사전학습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게 나오면서부터는 거의 사전학습 언어 모델을 기본으로 사용해야지 좀 더 우수한 성능의 AI 모델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컨센서스, AI 도메인의 컨센서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 과정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계학습 쪽에서 피처를 찾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의 리뷰 페이퍼를 통해서 기존에 있던 글쓰기 자동 채점과 관련된 피처들이 무엇이 있나 살펴보게 되면 스태티스티컬 피처로 뭐 에세이의 랭스나 뭐 단어 대 에세이의 랭스, 혹은 뭐 문장 대 에세이의 랭스, 뭐 센텐스 랭스의 에버리지, 워드 랭스의 에버리지, 혹은 N그램과 같은 것들을 통계적으로 쓴다거나, 이제 스타일 피처로 해서 뭐 센텐스의 구조, POS, 펑추에이션, 뭐 그래마나 뭐 보캐블러리와 같은 걸 쓴다거나, 아니면 컨텐트 베이스드 피처와 같은 걸로 해서 뭔가 내용에 기반해서 통계적으로 계산해내는 피처들, 뭐 그래서 코이전 비트윈 센텐스이나 도큐먼트, 센텐스들 간의 어떤 코이전, 이게 어떻게 보면 단어들 간의 중첩도를 이제 뭐 통계적으로 뽑아낸다거나, 오버래핑, 아니면 뭐 단어들에 대한 세만틱 롤, 뭐 커렉트니스, 컨시스턴시, 뭐 키 컨셉을 표현하는 센텐스들, 이러한 것들을 이제 자동으로 뭔가 뽑아서 AI 모델에 전달을 해주는 형태로 이와 같은 피처들을 사용을 하였었고요. 기존에 있던 선행 연구들을 이제 뭐 거의 2010년 이후로 해서 한번 쭉 살펴보게 되면 보통 피처들을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기존에 있던 선행 연구들이 어떠한 피처를 썼는지, 스태티스티컬 피처를 썼다, 스타일 피처를 썼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어떠한 데이터셋에서 어떠한 성능이 나왔는지 하는 것들이 선행 연구 쪽에서 많이 정리가 되어 있고요. 보통 2015년 이전 글쓰기 자동 연구와 관련해서 2015년 이전에는 그냥 일반적인 기계학습으로 해서 뭐 워드 그래프나 리그레션 모델, 그냥 클래시피케이션 모델, 이러한 것들을 적용하고, 2016년 이후부터는 보통 이제 딥러닝 형태로 해서 CNN, LSTM 뭐 이와 같은 딥러닝 모델을 적용하는 연구들이 좀 많아졌다라고 하는 거를 트렌드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세대에 대해서 피처와 기계학습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딥러닝 모델을 개발했나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를 이제 딥러닝과 비교를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세대 기계학습을 할 때는 에세이가 주어졌을 때 사람이 정의한 피처를 뭔가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추출하게 하고요. 그 피처를 입력으로 줘서 기계학습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에 넣어서 이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점수를. 그렇게 되면 자동 채점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 쓰이는 기계학습 알고리즘들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다시피 랜덤 포레스트나 디시전 트리, SVM, 나이브 베이지안, 뭐 맥시멈 엔트로피, 다양한 알고리즘들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딥러닝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기존의 딥러닝 쪽에서 처음에 이제 좀 센세이셔널 했던 키 컨셉이 이거였습니다.
기존에는 사람들이 뭔가 피처, 내가 만약에 영상 이미지를 보고 사람인지 숫자인지 뭔가를 분류한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피처를 정의를 해서 넣어줬는데, 이제는 AI 알고리즘이 피처를 자동으로 탐지하고 그것에 기반으로 해서 분류를 하고, 그래서 사람이 뭔가 피처를 추출하는 부분이 많이 약화되는 형태로 넘어가는 게 딥러닝을 적용할 때의 변화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SA가 입력이 되면 딥러닝 알고리즘에서 피처 탐지와 분류를 같이 해서 자동 채점 결과를 내주는 형태로 기술이 변화했다라고 하는 지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 이 부분이 컴퓨터 비전 쪽에서 가장 먼저 화두랑 이슈가 됐었어요. 어떠한 이미지가 하나가 들어가게 되면 딥러닝 모델의 그 DB 레이어의 개수를 이야기하거든요. 아래쪽에 있는 레이어에서는 뭔가 선이나 원이나 이러한 그 형상을 나타내는 기초적인 그 표현, 이 선과 같은 것들을 찾아주게 되고, 위의 레이어를 가게 되면 이 선들을 조합해서 얘가 사각형인지 네모인지 아니면 눈에 해당하는지 하는 것들을 찾아주게 되고, 가장 이제 최상위 레이어로 가면 특정한 사람의 얼굴들을 인식하는 걸로 이렇게 찾아주게 되면서 최종적으로 이게 뭐 사람 얼굴인지 아닌지 어떠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하는 것들을 분류하는 것들을 딥러닝 모델 안에서 이제 그 레이어에 따라서 자동으로 찾아주고 그것에 기반해서 분류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면서, 여기 어떻게 보면 딥러닝으로 넘어가면서 가장 크게 바뀌었던 변화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언어 처리 분야에 적용이 됐을 때는 단어들 간의 의미 관계, 기존에 저희가 피처를 뽑아서 기계 학습을 적용할 때는 얘는 내가 뭐 스타일 피처다, 컨텐트 피처다라고 사람이 암묵적으로 지정을 하지만 AI 모델한테 얘가 스타일을 가리킨다, 컨텐트를 가리킨다라는 그 의미가 반영이 되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딥러닝을 언어에 적용을 하게 되면 맨과 우먼, 엉클과 언트, 킹과 퀸이 서로 비슷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서로 비례한다라는 것들, 그리고 킹이라고 하는 단어에 맨이라고 하는 단어를 빼고 우먼이라고 하는 단어를 더하면 퀸이라는 단어랑 의미가 비슷해진다라고 하는 것들이 딥러닝을 통해서 이렇게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처음에 나오게 되면서, 이제 딥러닝을 적용을 하게 되면 단어 레벨에서는 뭔가 의미 처리가 가능하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이쪽에서 같이 나오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딥러닝 초창기에는 언어 처리 쪽에서는 가장 많이 쓰였던 알고리즘이 RNN 계열이에요.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고, 그리고 RNN의 대표적인 그 하위 이름이 뭐 LSTM, GRU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LSTM과 RNN이 따로 있질 않아요. 보통 저희 웹에 가서 국어학 하시는 분들 발표 들어볼 때 두 개를 각각 이제 독립적인 걸로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RNN의 한 종류가 LSTM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나왔던 선행 연구들 중에 하나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LSTM이라고 하는 RNN 기술을 이용한 자동 채점 가능성의 탐색이라고 하는 연구를 살펴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흐름으로 적용이 돼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어떠한 에세이가 하나가 있고 LSTM 모델을 가지고 그냥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안에서 피처를 찾고 딥러닝을 분류를 하는데 3점에 해당하는 점수, 1점인지 2점인지 3점인지 분류하는 걸 하게 되고요. 이걸 가지고 자동 채점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뭐 이 경우에는 지금 이제 문장에 대한 길이나 에세이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았던 경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F1 스코어가 약 60점, 뭐 그리고 상관계수는 약 50점 정도가 나오게 됐었고, 여기에서 쓰는 LSTM 모델을 구조화하면 이런 위와 같은 형상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딥러닝 모델을 적용하게 되면서 딥러닝 시대에는 이제 자질을 찾는 연구보다는 이 LSTM을 가지고 어떻게 모델을 설계할 것인가, LSTM을 2중으로 쌓을 것인가, 아니면은 이거를 뭐 3중으로 쌓을 것인가, 앞에서부터 뒤로 하고 뒤에서부터 앞으로 하는 걸 합칠 것인가, 그 앞에서부터 뒤로 가고 뒤에서부터 앞으로 오는 걸 합친 거를 바이 LSTM이라고 하거든요. 바이 디렉셔널 LSTM이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더 성능이 좋아지는가라고 하는 게 2세대 때 나왔던 주요 연구들의 방향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 2세대가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게 등장하면서 3세대로 바뀌게 됩니다. 3세대로 바뀌게 되는데 큰 차이는 이것과 같아요. 2세대는 내가 학습 데이터만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에세이와 점수가 있으면 이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딥러닝 모델을 설계를 해서 학습을 하는데, 이 학습 데이터 내에 있는 지식만을 사용을 했다면 3세대의 언어 모델을 쓰게 되면
학습 데이터 외에 수십 기가바이트, 지금 현재는 이제 거의 테라바이트 단위의 텍스트를 모아놓고 그걸 가지고 언어 모델을 미리 가르치게 됩니다. 사전 학습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추가로 이제 더 뭔가 추가 교육을 하는 형태로 보게 돼서 학습된 딥러닝 모델이 이 대용량의 원시 말뭉치에 해당하는 지식과 학습 데이터에 해당하는 지식 양쪽을 다 가지고 뭔가 판단을 한다라고 하는 점이 큰 차이점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2세대 쪽에서는 제 앞에서 보면 이제 LSTM을 쓸 때 LSTM을 쓸 것인가, GRU를 쓸 것인가, 이걸 바이디렉셔널을 쓸 것인가, 레이어를 몇 개 쌓을 것인가 하는 모델링에 대한 연구가 많았다면 3세대 쪽에 와서는 모델링에 대한 연구는 이제 거의 많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델은 다 트랜스포머라고 부르는 모델을 쓰게 되고요. 그 위에 이제 몇 가지 모델링을 바꿔도 성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사전 학습을 어떻게 더 잘하느냐가 이제 앞으로의 더 중요한 부분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아마 3세대 쪽으로 넘어오면서 가장 크게 이슈가 됐던 태스크가 이거 기계 독해 태스크예요. 하나의 단락을 주어지고 질문을 주었을 때 이 단락 안에 어디가 정답인지 찾는 태스크고, 기존에 있던 이 사전학습 언어 모델 이전에 있던 모델들은 굉장히 복잡한 모델 구조를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텐션을 쓰고 뭔가를 이제 서로 바이디렉션을 걸고 하는 복잡한 모델 구조를 썼는데 이 사전학습 언어 모델이 나오면서 모델이 굉장히 심플해졌습니다.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거를 쓰고요. 제일 끝에 가서 어디가 정답의 시작인지 어디가 정답의 끝인지 찾는 굉장히 심플한 모델 구조로 바뀌게 됐는데 성능이 기존의 0. 얼마대에서 경쟁하던 것들이 78%가 83%로 굉장히 한 단계 껑충 뛰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이 논문들을 보면서 아, 이젠 사전학습 언어 모델을 써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식으로 많이 받아들이게 됐고요. 저희 글쓰기 쪽과 관련해서도 사전학습 언어 모델을 쓴 연구가 최근에 이제 한 편이 나왔었습니다. 서울과기대 임경태 교수님께서 이제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배우는 학생들의 라이팅을 평가하는데 이 사전학습 언어 모델을 썼고요. 이분은 피처에 대한 연구와 그리고 사전학습 언어 모델을 같이 결합을 해서 점수를 분류해주는 연구를 하셨어요. 그리고 피처에 대한 연구는 이제 선행 연구들을 참고해서 백오브 워드, 어떠한 단어들을 썼다. 그리고 컴플렉시티와 관련해서 이게 아마 신텍스트 쪽에 해당하는 이제 문장의 개수, 패러그래프의 개수, 토큰의 개수, 뭐 이제 모프, 센텐스당 모프 뭐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하게 되고요. 플루언시와 관련해서는 선행 연구들에 있는 그 수식을 참고해서 직접 계산해서 넣어주게 되고, 뭐 그다음에 타겟 뭐 이렇게 해서 이걸 가지고 실험을 했을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요 실험 결과 부분이에요. 우선은 딥러닝 언어 모델을 썼을 때가 저기 X에 해당합니다. 그때의 성능이 96.16%이고요. 자질을 이제 같이 결합을 했을 때 뭐 A, S, F, G, Q 다양한 자질들을 결합을 했는데 이제 그 딥러닝 언어 모델과 신택틱 피처가 같이 썼을 때가 가장 성능이 좋았어요. 그게 96.8, 약 0.7점 정도, 0.69점 정도가 차이가 나게 되고요. 그럼 딥러닝 모델을 안 쓰고 피처만 가지고 한번 기계 딥러닝 위에 그냥 이제 2세대에 해당하는 딥러닝 모델이 되겠죠. 그런 딥러닝을 적용했을 때의 성능이 50.9로 굉장히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능의 상당한 부분이 지금 딥러닝 사전학습 언어 모델 쪽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작년까지 저희가 이제 자동 채점 AI를 개발한다면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런 형태로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드렸던 말씀이고요. 작년 11월에 챗GPT가 나오게 됐고요. 그래서 작년 11월과 이전과 이후는 또 달라졌는데 올해 상반기와 지금이 또 다릅니다. 오픈소스, 초거대 언어 모델에 대한 오픈소스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이거를 활용하게 된다면 자동 채점 AI 쪽에서도 굉장히 큰 가능성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를 이쪽 절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자동 채점 AI한테 필요한 능력이다라고 하면은 가장 당연한 것에 어떻게 보면 진리가 있는 내용이죠. 사람과 같이 지시문과 글을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추론해서 뭔가 이제 점수를 판단해내는 능력이 있어야지만 얘가 점수를 찍는 게 아니라 진짜 제대로 평가해서 자동으로 채점하는 AI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 초거대 AI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 챗GPT와 가는 것을 챗GPT 이전과 이후를 이제 앞에서와 같은 식으로 비유를 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챗GPT 이전에는 AI가 뭔가 추론을 하는 게 가능하지 않았어요. 근데 챗GPT 이후부터는 AI가 추론을 해냅니다. 그래서 추론하는 게 가능해졌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를 한번 제가 느꼈던 가장 좀 크리티컬한 예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3과 5와 7이라고 하는 세 가지 숫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순서가 뭐 7, 3, 5가 있어요. 이거를 한번 크기 순으로 정렬해 봐라. 그러면 사람은 당연히 7, 3, 5를 보고 3, 5, 7 쉽게 생각을 해내죠. 그게 추론인 거고요. 컴퓨터는 기존에 추론을 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컴퓨터를 전공하는 학생들이 대학생 학생들이 2학년과 3학년 때 배우는 자료구조나 알고리즘 수업이 있는데 거기에 반드시 들어가고 뭔가 숙제로 나가게 되는 게 정렬하는 프로그램을 짜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소팅. 그럼 알고리즘을 배우는 게 힙소트, 퀵소트 이런 걸 배우면서 컴퓨테이션 컴플렉시티 처리 시간이 어떻게 다른지 하는 것들을 다 실습을 하게 돼요. 라지 랭귀지 모델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뭔가 이제 크기 순으로 정렬하는 거 엑셀에서 딱 버튼을 누른다라거나 테이블에서 뭐 새로 이제 정렬한다거나 하는 것들을 할 때 이 소트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무조건 거치게 됐었어요. 그 알고리즘. 그걸 거치지 않고 이걸 순서대로 표현해 주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근데 소트라고 하는 거를 거치지 않고 크기 순으로 정렬해 주는 게 챗GPT가 그냥 해줍니다. 걔는 소트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거치지 않아요. 근데 357을 그러니까 7, 3, 5를 크기 순으로 정렬해 봐라. 그럼 357입니다. 반대 방향으로 정렬해 봐라. 그럼 753입니다. 라고 하는 거를 챗GPT가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존의 컴퓨터 쪽에서 반드시 이제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 것들이 거치지 않아도 되게 되는 형태로 이제 기술이 변화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저는 이제 뭔가 추론이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키워드로 좀 말씀을 드린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조금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라지 랭귀지 모델과 관련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챗GPT에 대한 내용이고 현재 나와 있는 라지 랭귀지 모델 중에 가장 성능이 좋은 모델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구글에서도 열심히 따라가려고 하지만 아직은 챗GPT보다는 부족한 성능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실제 이 챗GPT를 가지고 어떤 형태로 얘한테 이제 지식 능력을 한번 평가를 해보게 되면 페르마의 리틀 시어럼을 설명해 달라라고 하면 자기가 직접 글을 쓰는데 정의를 설명하고 예제를 들어주고 그거에 대한 응용을 써주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직접 글쓰기를 하는데 사람이 문단을 구성해내는 것과 같이 자연스럽게 구성을 해내고 이 예문을 인터넷상에 있는 예문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만들어낸 예문이에요. 그럼 수학적인 추론까지 이 안에 들어가서 뭔가 이 예문을 생성해냈다라고 하는 걸로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선행 연구는 이 AI한테 초거대 AI 모델한테 글쓰기를 직접 시켰던 경우에 대한 예제인데 잘 채점하는 AI라면 글도 잘 쓸 수 있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기본 상식이겠죠. 그래서 사람이 쓴 글에 제목과 부제목을 주고 AI에게 똑같은 글을 쓰게 시켜보면 제목과 부제목이 같고 사람이 쓴 글, AI가 쓴 글 두 개가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가서 어느 게 AI가 쓴 거냐라고 해서 물어보면 그 분류하는 정확도가 약 52% 정도로 사람이 거의 판단해내지 못할 정도로 글을 쓴다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에서 이제 드러나게 됐고요. 그래서 아마도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사람이 글을 쓸 때 굉장히 논리적인 사고 과정, 우리가 평가하고자 하는 그 대상이 충분히 이제 굉장히 어려운 지능의 레벨이 있는데 그걸 AI가 흉내내고 따라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와 같은 챗GPT를 가지고 한번 저희가 이제 앞에서 올해 구축했던 데이터들에 대해서 한번 글쓰기 평가를 시켜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한번 글쓰기 평가를 시켜봤었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절차를 가지고 충분히 많이 공부를 해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잘 짰었어요. 당시는 이제 에세이 그레이더가 돼서 에세이를 평가한다. 그리고 뭔가 이유랑 근거를 가지고 에세이를 평가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이제 그 평가에 대한 준거는 어떻다라고 하는 거. 각각 이제 5점에 대한 글에 대한 기준, 4점에 대한 글에 대한 기준 이러한 것들을 다 이제 챗GPT한테 주고 이제 케어풀리 리뷰를 해봐라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좀 놀라웠던 부분은 점수를 맞추는 정확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근데 그 이유를 써주는 부분을 사람이 뭔가 이유를 쓰는 것처럼 그래도 그럴듯한 이유를 생성해낸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이 보였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뭔가 이제 객관적으로 딱 맞다라거나 이러한 피드백을 줘야 된다라거나 이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사람이 글을 보고 뭔가 평가하듯이 어떤 평가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기반해서 이제 점수를 주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를 이제 앞에 있는 내용 이제 각각의 평가 준 거에 대해서 실제 평가를 해보면 아직 정확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거 평균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엉뚱한 점수를 찍는 거 4점의 글을 뭐 1점이라고 한다라거나 2점이라고 한다라거나 이러한 이제 어느 정도 바운더리를 맞추느냐를 보면 그 부분은 그래도 그럴듯하게 한 80% 정도로 그럴듯하게 하는 것까지는 확인을 했어요. 근데 점수를 미세하게 조정해 주는 부분은 아직 좀 이제 챗GPT를 바로 쓰는 거는 어렵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엔 LLM이더라도 사람과 같이 어떠한 글을 4점으로 보고 어떠한 글을 5점으로 봐야 되는지 하는 그 경계선 바운더리를 나눠주는 거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확인을 했었고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부터 그 오픈소스 모델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게 되면 이 추론이 가능한 라지 랭귀지 모델에 기반한 어떠한 자동 채점 AI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이제 약간은 그 오픈소스에 대한 동향 쪽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LLM에 대한 오픈소스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건 메타에서 나온 라마라고 부르는 모델이고요. 이 라마라고 부르는 모델이 나오자마자 한 2주 만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알파카라고 하는 모델을 이제 개발을 하는데 알파카라고 하는 모델은 챗GPT를 써서 학습 데이터를 자동으로 만들어주고요. 거기에 약 이제 60만 원 $600가 들었고 그걸 라마라고 부르는 모델에 학습을 시켜서 알파카라고 부르는 모델을 만들었는데 이제 챗GPT랑 비슷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알파카가 뭐야? 라마랑 뭐가 달라? 그러면 알파카는 어디 사는 동물이고 라마랑 무엇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스탠포드 대학의 어드미트하는 컨그레츄레이션 이메일을 써달라. 그러면 뭐 디얼 어드미트하고 뭐 컨그레츄레이션 유얼 어드미션 하면서 글을 써준다라거나 하는 것들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그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오픈 AI나 메타나 구글이 아니라 일반 학교나 연구자들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이제 이쪽에서 나오게 됐고요. 그와 같은 것들이 나오고 나면서 이제 비쿠나라고 하는 모델, 뭐 MPT라고 하는 모델, 팔콘이라고 하는 모델 등 오픈 소스에 대한 경쟁이 이제 올해 상반기부터 약 3월 이후부터 거의 한 달에 한 건씩 뭔가 새로운 뉴스가 나오는 형태로 봐주시면 되고요. 팔콘이라고 하는 데는 이제 지난달 9월 달에 180빌리언이라고 부르는 GPT-3보다 조금 더 큰 모델을 아예 오픈소스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일반인들이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시대로 바뀌게 됐고 최근에 가장 큰 영향력이 컸던 연구는 라마2가 이제 나오면서 성능이 또 한 번 점프를 하게 됐었고요. 그리고 AI 알고리즘 쪽에서는 이제 큐로라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나오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대학교 레벨에서도 이제 10빌리언이나 이런 좀 큰 규모의 모델들을 학습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기술적 백그라운드가 마련이 됐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올해 5월 달에 나온 연구입니다. 올해 상반기와 지금이 또 환경이 많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와 같은 이제 초거대 언어 모델 추론이 가능한 AI를 쓰게 된다면 앞으로의 이제 자동 채점은 뭔가 글에 대한 분석을 하고 그 분석에 기반한 점수를 예측하는 형태로 발전할 걸로 예상을 하게 되고요. 이와 같은 분석을 하는 이유는 이 분석을 해야지 점수 예측이 정확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냥 점수만 맞추면 분석에 대한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분석을 같이 병행을 해서 이제 점수를 예측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앞으로의 방향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까지 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 감사합니다. 1세대 AI 기술부터 현재까지의 어떤 그 계과를 다 재밌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쓰기 능력 평가 자동 채점 발표에 대해 서울대학교 불어불문학과 김선희 교수님의 토론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두 분의 토론과 발표에 대한 전체 시간 20분으로 지금부터 11시 5분까지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김선희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불어교육과 교수이면서 AI 융합교육학과의 겸임 교수로 현재 재직하고 있고요.
사범대학교의 AI 기반 교육연구센터의 센터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전에 그 임준호 박사님께서 AI 발전에 따른 쓰기 자동 채점 방법론을 소개해 주셨고 또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하여 전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발표 내용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현재 이 분야의 연구 방향은 최신 언어 모델을 활용하는 방식까지로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토론에서는 아시는 최신 초거대 언어 모델로 알려져 있는 챗 GPT와 같은 언어 모델의 발전이 언어 자동 글쓰기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근에 몇 가지 연구들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쓰기 자동 평가는 쓰기 수행의 결과물인 글에 대하여 점수와 피드백을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최근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자연어 처리 기술의 하나입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자연어 처리 기술이 글쓰기 채점뿐만 아니라 학생 담론 분석, 지능형 튜터링 시스템, 협력 학습 활동들을 지원하는 도구 등 다양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초거대 언어 모델이 그 최근 글쓰기 평가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크게 두 가지, 즉 기술적인 관점과 교육적인 관점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글에 대한 문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서 자동으로 문장이나 문서를 평가할 때 정확도의 향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효과로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글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 소요되는 인력과 그리고 시간 등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가에 있어서 요구되는 공정성, 객관적 타당성, 신뢰성과 같은 요소들이 고려돼야 할 것이고 이러한 기준들이 통합될 수 있는 시스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초거대 모델 자체의 성능이 담보되어야 하고 사후학습을 위하여 다양한 글 데이터와 일관성 높은 채점 데이터의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데이터의 적절한 분량뿐만 아니라 품질 확보에 대한 연구도 계속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적인 관점에서 초거대 언어 모델이 글쓰기 평가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먼저 평가 시스템의 자동화에 따른 효과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평가가 자동화됨에 따라서 교사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면서 동시에 학생에게는 빠른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학생에 대한 피드백에 있어서 개별 교사들의 피드백에 비하여 좀 더 객관적인 피드백이 가능하다는 것을 장점으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되는 점도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가에 대한 편향성과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은 여러 그 연구나 자료들에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와 같은 자동화 도구의 의존성이 높아질 경우 학생들의 글쓰기 능력 및 교사들의 교육 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동 글쓰기 평가 기술이 글 자료에 따라 제한적으로 활용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와 그 교육적인 면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기술적인 면 그리고 교육적인 면에서 크게 볼 수 있는 이 문제점들이 있고 그 외에도 몇 가지 좀 더 그 교육과 관련된 문제들은 지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육 상황이나 교육 환경 및 평가 환경 그리고 그 외에 교육에서의 다른 요소들에 의한 여러 가지 다양한 쟁점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육 상황이라면 초등, 중등 및 고등교육에서
어떻게 다르게 적용돼야 할지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육 및 평가 환경이라면 오프라인이라든가 온라인 혹은 하이브리드 평가뿐만 아니라 개별 맞춤형 교육 등 다양한 환경을 의미하고 이를 고려한 실제 평가 사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평가에 있어서는 글쓰기 평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교육 평가 개선을 위하여 초거대 언어 모델이 어떻게 활용될지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자동 평가의 투명성, 공정성, 안정성 및 윤리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을 요약하면 평가를 포함한 교육 분야에서 초거대 언어 모델과 같은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거나 활용하는 연구는 많은 잠재력과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 분야와 교육 분야에서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최근 연구들을 중심으로 쟁점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고 관련하여 그 기술적인 관점과 교육적인 관점에서 그 우려사항 혹은 그 다른 의견들을 제가 이제 제시해 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그 임준호 박사님께서 기술적인 관점이라든가 교육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선희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임준호 박사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선희 교수님 이제 이렇게 토론 준비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자동 채점 AI라고 해서 AI 모델이 사람과 얼마나 좀 유사하게 점수를 맞추는 거냐 하는 이걸 어떻게 만들 거냐 여기만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게 만들어지고 나면 이게 우리 사회적으로 혹은 사람들에게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어떻게 좀 더 이제 잘 가치 있게 쓰일 거냐라는 더 큰 관점에서 고민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한번 좀 생각하는 범위가 넓어지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좀 짚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정성, 객관적 타당성, 신뢰성, 뭐 아니면은 편향성에 대한 방지 이와 같은 것들은 물론 당연히 저도 절대적으로 동의하고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인공지능 기술이 좀 발전하면서 이제 초거대 모델, 챗GPT와 같은 이런 거가 나오면서 이와 같은 이제 부작용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좀 많이 화두화되고 있고요. 실제 과기정통부에서도 작년도부터 이런 AI에 대한 신뢰성 기준으로 해서 큰 이제 예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쪽에서 나온 어떤 연구 결과들을 저희가 이제 좀 팔로우하면서 쓰기 평가 쪽에도 같이 뭔가 신뢰성을 향상하기 위한 형태로 좀 적용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근데 쓰기 평가라고 하는 이 주제 자체에서도 저희가 이런 신뢰성에 대한 태스크를 정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정말 창의적인 글쓰기, 기존에 있던 글들과는 다르게 사람들이 보고 딱 뭔가 이제 무릎을 탁 치면서 아 이거 정말 창의적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AI가 보면 기존에 봤던 글들과 다 달라서 제대로 평가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근데 현재 있는 AI는 제대로 평가를 못하더라도 보통 할루시네이션이라고 부르는 이제 챗GPT의 대표적인 한계 지점 있잖아요. 막 무언가 말을 지어내는 형태, 자기가 모르더라도 이런 창의적인 글을 보면서 막 뭔가 이상한 말을 하면서 뭐야라고 점수를 했을 때 그게 이제 대규모 평가에서 자동으로 이제 밀리게 된다면 그러한 것들은 이제 뭐 학생들이 뭔가 점점 더 창의적인 글쓰기 하는데 좀 역효과를 낼 수도 있는 한계점을 보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LLM을 쓴다라고 할 때 이걸 가지고 신뢰성을 가지고 이제 실제 교육 현장에 적용되려면 그 부작용을 막기 위한 어떠한 연구들이 필요한지 하는 것들은 이제 추가적인 연구가 저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기준들은 오늘 토론문에서 적어주셨던 공정성, 편향성, 뭐 객관적 타당성, 근거, 뭐 신뢰성 이와 같은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시작을 하면은 좀 이제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토론문 보고 이렇게까지 답변 드리는 걸로 하고요. 혹시 네, 다음으로 네. 현장 질문. 네네, 감사합니다, 박사님. 저희 그 두 분의 발표와 토론을 들었는데요. 어떻든 저희 국민 글쓰기 능력 진단체계 개발 사업에서 이제 인공지능의 평가의 어떤 제한점까지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더 고민해야 할 것들의 쟁점들이 잘 제시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그 두 분 교수님의 발표와 토론에 대해서 혹시 청중분들 중에서 추가 질의가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진행요원이 마이크를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가 있으시면 자유롭게 네,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하셔도 됩니다. 네. 정말 질문을 한 번만 하려고 했는데 너무나 반가운 주제에 또 박사님의 발표를 들으면서 너무 궁금한 게 하나 생겨서요. 사실 저도 작년에 11월 이후부터 챗GPT가 굉장히 인기를 끌면서 저도 많이 관심을 갖고 봤습니다. 근데 벌써 4.0까지 나왔더라고요. 무료 버전을 써보고 유료 버전을 써봤는데 경험이 그렇게 꼬시더라고요. 3.5 무료는 미국 변호사 시험하면 하위 10% 답안이 나온다. 네가 2만 원 내고 4.0 쓰면은 상위 10%의 답안을 받을 수 있다. 이래갖고 결제를 하고 써봤는데 확실히 정확도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게 아까 3세대의 이거는 똑같이 아까 1세대, 2세대, 3세대 말씀하셨잖아요. 3세대를 같이 가는데 아까 라마처럼 뭔가 이렇게 추가적인 작업이 더 이게 된 차이입니까? 아니면은 뭐 본질적으로 뭔가 차이가 있는 거라고 이해됩니까?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GPT 3.5와 4.0은 뭔가 본질이 바뀌진 않았고요. 학습하는 방법, 알고리즘 이런 거는 다 동일한데 이제 학습하는 데이터의 양이나 컴퓨팅의 양 이러한 것들이 좀 차이가 있게 되고요. 4.0부터는 오픈 AI에서 이제 자기들이 어떻게 학습을 했는지 하는 내용들을 공개하지는 않아서 디테일까지 공개가 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뭐 써보셨던 그 경험과 동일하게 저희도 4.0을 쓰는 게 뭔가 이제 이런 자동 평가를 한다라거나 뭔가 다른 것들을 할 때 좀 더 그래도 믿을 만한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좀 더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동일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부장님. 네. 마이크 좀 네. 그런 질문이 나와서 저도 흥미로워가지고 제가 직접 써본 그래멀리를 제가 오랫동안 썼는데 처음에는 무료 버전으로 쓰다가 돈을 좀 내면은 그 프로페셔널 버전이 있잖아요. 그럼 1년에 130불 정도 내요. 그래서 130불 내고 지금도 쓰고 있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프로페셔널 버전이 훨씬 더 이렇게 더 많이 고쳐준다고 그렇게 나오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우리 전문가 입장에서 그걸 낼 가치가 있으니까 내겠죠? 저기 어려운 질문인 이유가 제가 그래멀리에 돈을 내본 적이 없어서 예. 근데 챗 GPT와 같은 그러니까 그래멀리 회사에서 무료와 유료를 어느 정도 기능 차이를 줬는지는 제가 알지는 못하고요. 챗 GPT와 같은 경우에는 유료를 내게 되면 오픈 AI에서 개발하는 새로운 기능들 있지 않습니까? 뭔가 프로그래밍 코드를 챗 GPT가 실행을 하면서 뭔가 이제 답변을 해준다라거나 이미지를 뭔가 본다라거나 웹에서 브라우징하면서 뭔가 결과를 가져오는 것들 여러 가지 새로운 기능들을 먼저 그 유료 사용자들한테 써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 것들을 쓰고 뭐 한 달에 이제 사용량이 어느 정도 제한이 걸리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쓰기 때문에 챗GPT 같은 경우는 제 주변에서는 좀 약간 얼리 어댑터이신 분들은 다 결제를 하시고 계세요. 제 주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유료 플러스 모델이 아니라 API 단위로 쓸 때마다 돈 내는 모델을 회사에서 돈을 내면서 쓰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알기로 이제 초거대 AI를 개발하는 국내 여러 기업들 있잖아요. 오픈 AI에 굉장히 막대한 돈을 내고 테스트하는 용도로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모델을 개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은요. 그럼 이제 유료 가입자들한테는 한 번 더 돌리는 건지 아니면 더 많은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좀 교정을 해주거든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교정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프로페셔널 버전으로 돈 내고 하면은 근데 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뭐 우리는 이제 영어를 네이티브 이제 영어 구사자가 아니니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개선하는 게 낫다 싶어서 돈 내고 있는 거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더 돌리는 건가요, 그럼? 그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그러진 않아요. 저기 똑같은 기능을 할 때 베이직한 프롬프트를 넣고 똑같은 답변을 받을 때 유료냐 무료냐에 따라서 뭔가 뒤에 모델이 달라지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새로운 기능들 있잖아요. 뭔가 이미지를 받아서 답변을 한다라거나 하는 새로운 기능을 더 같이 제공을 해주고 있는, 그리고 좀 더 빠른 답변 무료는, 그러니까 저는 챗GPT를 말씀을 드리는 경우이고요. 부장님께서는 저기 아마 그래멀리를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국립국어원의 부장님이시면 연장을 하시면서 품질 높은 영어를 쓰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부장님의 결재를 기다리면서 네, 더 청중분들 중에 혹시 더 질문 없으실까요? 네, 그러면 없으시면 오늘 정말 유익했던 두 발표 잘 들었고 그 마지막에 저희 발표 진행해주신 임준호 박사님과 토론 함께해주신 김선희 교수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 추가 논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이것으로 오전 일부 학술 대회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글쓰기 능력 평가의 전환기, 새로운 정책 방안 모색의 발표와 토론을 준비해 주신 선생님들과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국립국어원의 과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점심시간 간단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저희 학술대회마다 점심시간이 달라서요. 저희 국어능력기획분과 점심시간은 13시 30분까지입니다. 2일차인 오늘 세계 한국한마당에서는 발표자, 토론자분을 제외하고는 별도 식권이 제공되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리며 주변 식당 이용하시고 13시 30분에 한국화법학회 학술대회까지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맞은편에 이제 한글문화산업전시관에 가보시면 저희 국립국어원에서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실감 콘텐츠 전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관람해 주시면 황용주 연구관님의 설명 같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